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이제노믹스 대 진심 변화 책임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비전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이 후보는 이제노믹스, 이 경제에 방점을 찍었고 이 윤 후보는 진심 변화 책임을 키워드로 한 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두 후보가 오늘 똑같이 오전 10시에 이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정면 대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알기도 전에 화면만 보고도 현장 분위기만으로도 이 두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좀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국회의원회관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목폴라에 자켓을 걸친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스티브 잡스식 발표기도 하죠. 네. 실제로 본인이 1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글로벌 네. 강연 플랫폼인 테드 형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후보 본인이 좀 세세하게 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 이 유능함을 강조한 전략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반면 윤 후보는 이 평소와 비슷한 차림, 양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대신에 장소에 힘을 줬더라고요. 이 사실 문화공간으로 여기는 한 카페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가 원래 50년 동안 공장으로 쓰이다 폐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30 세대 아이디어랑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인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윤 후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취지를 잘 살린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이 목티 입고 큐카드 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한 이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굳이 50년 된 폐공장을 찾았던 그 이유, 이 모든 게 내가 말하는 정책을 좀 들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후보 좀 살펴보면요. 이제노믹스, 이재명 플러스 노믹스,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네. 이제노믹스라고 본인이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5강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5가지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 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 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네, 이 후보 최근 555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500, 국민소득 5만 달러, 국력 세계 5위 안에 들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이룰 건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4대 대전환, 2대 개혁을 제시한 상황인데요. 네. 모두 다 이제 짚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좀 이 후보가 실제로 강조했던 것들만 전해보면은 특히 이 4대 전환 중에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5조 원을 투입해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200만 개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 좀 담겨 있었고요. 또 국토 대전환이라 해서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도를 설치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바로 이 555 공약을 두고 안 후보가 내 것을 베끼면 되겠냐라고 나선 건데요. 안 후보 사실 지난해 11월에 555 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555 또는 G5 성장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55 성장 전략을 내놓은 이후에 이 후보가 이 555 전략을 내놓자 안 후보가 그렇게 큰 정당에서 아이디어도 못 내고 베끼시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좀 공약 얘기를 하나 싶더니 공약 표절 논란으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G5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뭐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얘기죠. 근데 상징성이 아마 상징성을 좀 방점을 찍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357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7로 하기에는 777 공약 이러면은 이제 마치 이명박 정부 때 747 공약을 연상되니까 그거 빼고 333 공약으로 가자니 좀 뭔가 빈약해 보이고 이제 555 괜찮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공약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을 표절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상징성, 네. 이 브랜드의 상징성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555라는 부분이 이제 공교롭게도 둘이 똑같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G5라는 부분들이 뭐 같긴 하지만 그 앞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네. 일단 뭐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해서 삼성전자급의 그런 글로벌 기업을 뭐 5개 더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과 코스피 5천을 시대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이쪽은 조금 궤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G5에 진출하겠다라는 건데 네. 뭐 두 후보 다 공약이 화려합니다. 근데 공약은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임기 내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체 부분에서 과거에도 많은 대선 후보들 또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보기 좋고 금방이라도 달성될 것 같은 멋진 공약들을 많이 냈지만 그것들이 또 현실화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약 표절 논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어쨌든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좀 최대한 지키고 만약에 못 지킬 공약은 집권 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선거운동 때 이렇게 했는데 집권하면서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현실적인 그런 쪽으로 좀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공약 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천 가능성이 훨씬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747 공약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정 기자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555 공약하니까 7470 이렇게 숫자로 어떤 경제 공약들 좀 총괄한 이런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747 공약하면은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권 경제대국 진입이 이제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사실 네. 이재명 후보가 555 공약을 얘기를 했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도 747 공약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여기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인지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47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는데 같이 비교를 안 해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좀 발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약은 알아봤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도 좀 짚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윤 후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상황인데요. 현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면서 좀 전반적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약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공약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듣지 않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LTV 80%까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정책, 경제 공약을 좀 딱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집권 구상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좀 두 후보의 차이가 좀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3일 네. 새 벽두부터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게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성수동에 있는 할아버지 공장 카페,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경제 정책만 따로 떼놓고 따로 발표한 거잖아요. 조금 비교가 되긴 되네요. 방금 자료화면만 놓고 봐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방식이 이 미국의 유명한 테드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테드 방식의 핵심은 18분 이내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요약해서 그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아까 앵커는 스티브 잡스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18분 이내에 청중들을 설득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본인이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고하는 거 키워드 정도 뭐 몇 자 메모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나머지를 바삭하게 꿰고 있어야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의 얘기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앞으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발표를 했어요. 네. 참 조금 아쉬운 건 저것도 역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자회견은 아마 뭐 대본 없이 했겠죠.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저거 역시도 좀 연습을 하더라도 키워드만 좀 적어서 본인이 보고 읽지 않는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역시 뭐 어찌됐든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연말 내내 그리고 연초 벽두까지 이 1당과 2당의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퇴행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서로 싸우는 모습 아니면 뭐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급급하는 모습이랬는데 오늘 모처럼 그래도 정말 5년 동안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두 후보들의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이 지속된다면 유권자들이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 정책, 이 비전 발표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말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좀 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까지 좀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